우리가 완전히 당했습니다. 한국을 가두려던 해상 봉쇄망은 찢겨나갔고 방위비 4배 청구서는 휴지 조각이 돼버렸습니다. 미국의 최고 지도자가 백악관 책상을 내리치며 뒷길이 날뛰던 그날 미 국무부는 그야말로 끔찍한 초상집이었습니다. 저는 30년간 미국의 전략을 짜온 수석 외교관 윌리엄입니다. 우리는 한국에 숨통을 조여 며칠 안에 피눈물을 흘리며 백기를 들게 만들 작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항복은커녕 우리 면상에 거대한 카운터 펀치를 날렸습니다. 미국의 감시망을 비웃듯 괴물 세빙선으로 북극 빙벽을 박사내고 200억 달러를 싸들고 간 일본 특사의 뺨을 후려치며 러시아 가스를 공짜로 싹쓸이해버렸거든요. 돈과 무기면 다 될 줄 알았던 강대국의 오만이 50년 전 동사한 한국 노동자의 낡은 병찰 한 장에 무참히 짓밟힌 겁니다. 미국과 일본의 뒤통수를 시원하게 박살내며 전 세계의 판을 뒤집어버린 대한민국의 소름 돋는 역전극. 지금 그 통쾌한 연장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 전에 잠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에 남겨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저는 윌리엄입니다. 워싱턴 미 국무부 한복판에서 30년째 전 세계의 지정학적 체스판을 들여다보고 있는 수석 전략가죠. 그날 제 눈앞에 놓인 거대한 대형 모니터 화면은 붉은색 경고등으로 미친 듯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바닥에는 방금 전 제 동료 리처드가 신경질적으로 집어 던진 1급 기밀 서류들이 눈송이처럼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고요. 대체 한국이 언제 저런 괴물 같은 걸 만들었어? 당장 내 눈앞에서 이 미친 데이터 치우란 말이야. 리처드의 분노에 찬 고함 소리가 굳게 닫힌 방음벽을 때리고 튕겨 나왔습니다. 그의 핏발선 눈동자에는 지금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짙은 당혹감과 공포가 서려 있었죠. 세계 최강 대국의 엘리트 전략가들이 모인 이 견고하고 오만한 밀실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작은 반도. 국가 하나 때문에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사건의 발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동맹국들을 향해 방위비를 무려 4배나 당장 인상하라는 살인적인 청구서를 내밀었죠. 특히 아시아의 핵심 방어선이자 경제 대국으로 눈부시게 성장한 한국이 첫 번째 표적이 됐습니다. 현재 한국이 내고 있는 분담금의 4배를 곱하면 그들의 한 해 국방 예산의 4분의 1이 허공으로 날아가는 끔찍한 액수였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상적인 동맹국 간의 협상이 아닙니다. 사실상 주권과 경제권을 통째로 내놓으라는 노골적인 협박이자 피도 눈물도 없는 선전포고였던 겁니다. 국무부 내에서도 냉혈한으로 불리는 리처드는 이 청구서에 서명하며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 북한이라는 실존하는 화약고를 머리에 이고 있는 이상 우리가 밧줄을 조이면 조이는 대로 숨을 헐떡이며 기어올 수밖에 없는 나라니까. 그는 책상 위로 구두를 신은 2발을 척 올려놓으며 조롱하듯 말을 이었습니다. 내 배가 아니라 10배를 부르더라도 그들은 결국 바닥을 기며 우리에게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하게 될 거야. 한국의 목줄은 완벽하게 우리 손에 쥐어져 있거든. 그의 오만한 확신에 저 역시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30년간 제가 철저하게 분석해온 한국 역시 미국의 거대한 안보. 우산 아래에서 보호받아야만 생존할 수 있는 온실 속 화초에 불과하다고 굳게 믿고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그들의 명줄을 쥐고 흔들 수 있다고 단단히 오판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한국의 숨통을 더 빠르고 확실하게 끊어버리기 위해 2번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중동의 심장,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 봉쇄 작전이었죠. 우리 미국이야 본토에서 셰일가스가 화수분처럼 뿜어져 나오고 든든한 전략 비축유가 넘쳐나니 중동의 원유 따위는 막혀도 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의 국가들은 완전히 입장이 달랐습니다. 특히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은 전체 원유 수입의 70% 이상을 이곳 호르무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그야말로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해협의 문이 닫히는 순간 한국의 거대한 산업 단지들은 석 달 안에 가동을 멈추고 6달이면 국가 경제 전체가 심정지를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는 미 해군 제5함대의 거대한 항공모함 전단과 이지스 순양함, 그리고 핵잠수함까지 총동원해 호르무즈의 좁은 목덜미를 철통같이 틀어막았습니다. 폭이 불과 54km밖에 되지 않는 해협 수면 아래로는 무인 잠수정과 극미세 감청,
소나를 겹겹이 빽빽하게 깔았고 하늘에는 대잠 초계기를 띄워 24시간 독수리처럼 감시했습니다. 물속에 모기 한 마리가 지나가도 잡아낼 수 있는 그야말로 개미. 새끼 한 마리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죽음의 덫을 완성한 겁니다. 작전 개시 불과 이틀 만에 전 세계는 끔찍한 패닉의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당장 원유 수급이 턱 밑까지 막혀버린 일본은 도쿄 증시가 하루아침에 8%나 피를 토하듯 폭락하며 아비규환의 생지옥이 펼쳐졌죠. 긴급 기자회견에 나선 일본 총리의 얼굴은 잿빛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고 프롬프터를 읽어내려가는 그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수뇌부들은 그 생중계 화면을 보며 여유롭게 샴페인 잔을 부딪혔습니다. 일본이 저 모양이니 한국은 보나 마나 이미 공황 상태일 거야. 당장 워싱턴행 비행기 티켓을 끊고 백기를 들고 오겠지. 우리는 시계만 쳐다보며 서울에서 항복을 선언하는 한라인 전화가 울리기만을 느긋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우리의 전화기는 기괴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애가 타서 비명을 질러야 할 한국 정부가 마치 깊은 심해에 가라앉은 잠수함처럼 아무런 반응조차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동맹 파기 협박과 해상 봉쇄라는 숨막히는 압박 속에서도 그들은 이상하리만치 침착하게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뒤통수를 거세게 후려치는 기괴한 첩보가 태평양 사령부로부터 시시각각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죠. 제5함대의 정찰 위성 데이터가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 띄워졌을 때였습니다. 모니터를 뚫어지게 바라보던 리처드의 입에서 실성한 듯한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 역시 제 눈을 의심하며 모니터로 얼굴을 바짝 들이밀었죠. 호르무즈 해협을 향해 죽기 살기로 달려와서 통행을 구걸해야 할 한국의 빌딩만 한 거대한 천연가스. 운반선 4척과 이를 곁에서 호위하는 날렵하고 시퍼런 최신형 호위함 2척이 전혀 엉뚱한 곳을 향해 거친 물살을 가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뱃머리를 돌린 곳은 중동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안전하게 아프리카 희망봉을 도는 우회 항로도 아니었죠. 한국 선단은 지금 스시마 해협을 지나 동해를 가로지르고 블라디보스토크 앞바다를 스치듯 지나가며 북극해를 향해 일직선으로 무섭게 북상하고 있었습니다. 방향을 틀지도 속도를 줄이지도 않는 그야말로 무언가에 홀린 듯한 저돌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저 자식들 지금 단체로 미친 건가? 감히 미국의 명령을 거역하고 북극해로 간다고? 리처드가 어처구니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북극항로. 평소라면 여름철 빙하가 녹을 때나 간신히 열리는 위태로운 바닷길입니다. 하지만 올해 겨울은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기상 관측 사상 유례없는 기록적인 폭한이 덮치면서 북극해 전역의 두께가 무려 10m에 달하는 거대한 빙벽이 솟아오른 상태였던 겁니다. 이건 단순한 얼음덩어리가 아니라 바다 위에 겹겹이 세워진 강철 같은 산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심지어 얼음을 깨는 데는 이골이 난 북극의 터줏대감, 러시아 북극항청 소속의 최정예 원자력 쇠빙선 5척조차 이 괴물 같은 빙벽을 이기지 못하고 3척이나 갇혀버린 상황이었습니다. 나머지 2척은 서방의 제재 탓에 핵심 부품을 구하지 못해 항구에 발이 묶여 고철 덩어리가 되어가고 있었고요. 식량이 떨어지고 연료가 바닥나며 200명이 넘는 러시아 선원들이 얼음 감옥 속에서 서서히 끔찍하게 동사해가고 있는 비상사태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두꺼운 장갑을 두른 러시아 최신형 쇠빙선의 선체조차 종이장처럼 구겨지고 균열이 가는 그 지옥 같은 얼음 바다로 변변한 쇠빙선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한국의 선단이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리처드가 신경질적으로 키보드를 두드리며 미 국방부의 자랑인 인공지능 전략 시뮬레이션 모델 아그네스를 돌렸습니다. 한국 선단이 저 북극의 빙벽을 살아서 통과할 확률을 계산하라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거대한 메인프레임이 웅웅거리며 방대한 기상 데이터와 해류, 선박의 제원들을 미친 듯이 연산하기 시작했죠. 정확히 42초 후 스크린 정중앙에 붉은색 글씨로 단호한 결과값이 떴습니다. 생존 확률 0%. 절대 불가. 그 선명한 제로라는 숫자를 보며 리처드는 다시 거만하게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지.
한국 정부가 국내 여론을 달래보려고 얄팍한 쇼를 하는 거잖아. 북극 빙벽 앞에서는 장난감 수준인 배들을 끌고 어딜 가겠다는 거야? 스시마 해협만 넘어가면 저 얼음벽의 공포에 질려 꼬리를 말면서 회항할 게 뻔해. 그냥 저 얼음 바다에서 꽁꽁 얼어 죽게 내버려둬. 알아서 자멸하는 걸 구경이나 하자고. 그의 말은 너무나도 합리적이고 완벽한 분석처럼 들렸습니다. 미국의 모든 최첨단 데이터가 불가능이라고 외치고 있는데 도대체 한국이 뭘 믿고 저 죽음의 항로를 고집하겠습니까? 하지만 제 등줄기에서는 서늘한 식은땀이 한 방울씩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이 냉혹한 전략의 세계에서 굴러먹으며 배운 뼈저린 직감이 온몸의 솜털을 곤두서게 만들었죠. 전장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압도적인 화력을 가진 놈이 아닙니다. 내가 모르는 무언가를 정확히 쥐고 등 뒤에서 미소 지으며 침묵하는 적입니다. 지금 스크린 속 한국 선단의 궤적에는 단 1도의 망설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얼음 산맥을 향해 돌진하는 저들의 항로가 너무나도 단호하고 폭력적일 만큼 일직선이었던 겁니다. 마치 그 두꺼운 빙벽 너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 벽을 어떻게 산산조각 내버릴지 완벽하게 알고 있다는 듯이 말이죠. 혹시 지금 미쳐 돌아가는 건 저들이 아니라 오만에 빠진 우리 쪽인 건 아닐까? 한국은 미친 게 아니라 단지 우리가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거대한 판을 짜고 있는 건 아닐까? 과거 리처드의 보고서 위에 적혀있던 한국은 이제 경제적 시체가 될 것이다라는 문장이 자꾸만 눈에 밟히며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위성 데이터를 분석하던 해군 정보국 요원이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회의실 문을 박차고 뛰어들어왔습니다. 수석님, 한국 선단 제1 앞에 정체불명의 선박 한 척이 추가로 포착되었습니다. 출발할 때는 없던 배입니다. 선단과 합류한 시점을 역추적해보니 부산항에서 이틀 먼저 은밀하게 출항한 것으로 나옵니다. 리처드가 짜증스럽게 소리쳤습니다. 그깟 조그만 화물선 한 척 늘어난 게 대수야. 어차피 얼음벽에 처박히면 다 고철 덩어리가 될 텐데. 하지만 요원의 덜덜 떨리는 목소리가 회의실의 공기를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일반 화물선이 아닙니다. 한국해양수산부에는 평범한 소형 특수 목적선으로 위장 등록되어 있지만 방금 전 위성의 열화상 스캔 결과 내부에 엄청난 고열을 뿜어내는 거대한 원자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저건 원자력 추진 쇄빙선입니다. 한국이 우리가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을 선박에 통합시킨 당장이라도 빙벽을 씹어 삼킬 듯 붉은 열기를 뿜어내는 괴물 쇄빙선을 끌고 올라왔습니다. 리처드의 턱이 덜덜 떨리며 입이 멍청하게 벌어졌습니다. 쥐 죽은 듯 고요해진 회의실 안에는 오직 스크린 속 붉은 점들이 10m 두께의 빙벽을 향해 맹렬하게 돌진하는 환청만이 귓전을 때렸습니다. 원자력 잠수함 한 척 보유하지 못한 나라가 도대체 언제 어떻게 저런 괴물 같은 원자력 쇄빙선을 몰래 만들어 북극해 한복판에 들이민 걸까요? 우리는 한국이 원전 기술 강국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엄청난 기술을 쇄빙선에 올려버릴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미국의 거미줄 같은 감시망을 완벽하게 속이고 깊은 수면 아래에서 조용히 거대한 칼을 갈아온 대한민국. 그들이 숨겨둔 진짜 발톱이 마침내 북극의 두꺼운 얼음 장막을 찢고 그 맹렬한 위용을 세상에 드러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오만방자한 계산기를 산산조각 낼 그 소름 돋는 반격의 불꽃이 미친 듯이 솟아오르고 있었던 겁니다. 제 손끝이 주체할 수 없이 떨려왔습니다. 우리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될 거대한 범의 숨통을 우리가 섣불리 찔러버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위성 열화상 데이터가 메인 스크린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순간 저는 제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화면 속 한국의 쇄빙선 선수부는 섭씨 수백 도의 붉은 점으로 미친 듯이 타오르고 있었죠. 10m. 무려 10m 두께의 거대한 얼음 산맥이었습니다. 얼음을 깨는 데는 이골이 났다는 러시아의 최신형 쇄빙선조차 들이받았다가 선체에 쩍쩍 금이 가서 피를 흘리며 후퇴했던 그 무시무시한 빙벽을 한국의 원자력
쇠빙선은 단일 노트의 속도도 줄이지 않고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아니, 들이받았다는 표현은 틀렸습니다. 그건 완벽한 관통이었습니다. 찢어발겼다고 해야 맞을 겁니다. 거대한 강철의 열기가 닿자마자 그 두껍고 단단하던 북극의 빙벽이 마치 얇은 습자지가 찢어지듯 쩍쩍 갈라지며 속수무책으로 녹아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리처드가 들고 있던 묵직한 머그잔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회의실을 울렸지만 아무도 그 소리에 신경 쓰지 못했죠. 늘 거만하게 턱을 치켜들고 있던 리처드의 손은 지금 사시나무처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 얼음을 깨는 게 아니라 아예 바다를 펄펄 끓여버리고 있잖아. 저 역시 등받이에서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화면에 빨려 들어갈 듯 집중했습니다. 빙벽을 돌파하는 한국 선단은 그야말로 경이로울 정도로 완벽한 진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괴물 같은 원자력 쇠빙선이 맹렬하게 빙하를 찢어발기며 넓은 항로를 열면 그 뒤를 따라 빌딩만 한 거대한 LNG 운반선. 네 척이 유유히 아주 매끄럽게 얼음 사이를 통과하고 있었죠. 양옆에서는 날렵한 호위함 두 척이 혹시 모를 거대 빙하 파편의 접근을 막아내며 철통 같은 호위 대형을 유지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항해가 아니라 마치 한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밀하고 위압적인 군사작전 그 자체였습니다. 미국의 모든 슈퍼컴퓨터가 생존 확률 0%라고 비웃었던 그 죽음의 바다를 한국은 너무나도 우아하게 산책하듯 지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 펼쳐졌습니다. 북극의 빙벽을 무사히 뚫어낸 한국 선단이 자신들의 목적지를 향해 곧장 가지 않고 갑자기 방향타를 크게 꺾어버린 겁니다. 그들이 뱃머리를 돌린 곳은 다름 아닌 서방의 제재를 받고 꼼짝없이 갇혀있던 러시아의 원자력 쇠빙선 세 척이 있는 죽음의 얼음 감옥이었습니다. 저 미친 자식들 지금 남의 나라 배를 구하러 간다고? 제정신이야? 지들 코가 석자인데 지금 누굴 돕겠다는 거야? 리처드가 핏대를 세우며 경악했지만 한국 선단은 묵묵히 러시아 선박들 주변을 에워싸고 있던 두꺼운 얼음들을 무자비하게 박살내기 시작했습니다. 수주일째 고립되어 식량이 바닥나고 연료가 떨어져 그저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던 200여 명의 러시아 선원들이 기적처럼 쏟아지는 빗줄기를 보며 갑판 위로 기어나왔습니다. 러시아 국영 방송이 그 기적 같은 구조 장면을 정규 방송을 끊어가며 긴급 속보로 전 세계에 생중계했죠. 얼음 속에서 간신히 빠져나온 러시아 쇠빙선의 백발. 성성한 늙은 선장이 낡은 무전기를 꽉 붙잡고 엉엉 소리내어 울며 한국 측에 감사를 전하는 음성이 우리 회의실 스피커를 타고 구슬프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의 진짜 무서운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얼음에 갇힌 배만 꺼내주고 멋지게 떠난 게 아니었거든요. 서방의 강력한 경제 제재로 인해 핵심 부품 수급이 완전히 끊겨 반신불수가 되어 있던 러시아의 극동. 항구들의 방한복으로 중무장한 한국의 최고급 엔지니어들이 대거 투입되기 시작한 겁니다. 영하 40도의 살인적인 동토에서 한국 기술진들은 거대한 용접 마스크를 쓰고 꽁꽁 얼어붙은 항만 크레인을 수리하고 하역 시스템을 복구하며 죽어가던 냉동 창고를 다시 쌩쌩하게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심기를 거스를 수 있는 제재 대상인 군사 장비가 아니라 순수 민간 항만 시설 복구라는 인도주의적 명목을 내세워서 말이죠. 이건 국제법상 제재 위반이라고 딴지를 걸 수조차 없는 회색 지대를 기가 막히게 파고든 그야말로 예술적인 외교술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등줄기에 소름이 쫙 돋으며 완벽히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러시아를 단 한 번 구워 삶은 게 아니었어요. 러시아의 멱살을 잡고 끌어올려 목숨줄을 쥐어준 겁니다. 동토에 꽉 막힌 혈관을 다시 뚫어준 건 한국이고 그 혈관이 다시 막히지 않으려면 러시아는 앞으로 영원히 한국의 기술을 맹신하고 필요로 하게 될 테니까요. 정치적 동맹도 이념적 연대도 아닙니다. 그들은 압도적인 기술이라는 생명줄이자 산소호흡기를 러시아의 입에 직접 물려준 겁니다. 리처드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헐떡이듯 중얼거렸습니다. 얼음을 깨는 건 물리학이야. 그런데 한국은
얼음을 깨면서 동시에 우리가 30년간 공들여 쌓아올린 외교와 제재의 철벽까지 모조리 산산조각 내버렸어. 망치 한 번 휘두르지 않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들은 빙벽 하나를 깨서 세계의 판도를 뒤흔들어 놓고 있었던 겁니다. 북극에서 우리의 고립작전이 처참하게 찢겨나가는 동안 설상가상으로 우리가 가장 자신만만해하던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에서도 믿을 수 없는 대참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미 해군력을 총동원해 철통같이 막아놓은 봉쇄망 아래로 한국행 유조선들이 마치 투명 망토를 두른 유령처럼 해협을 호련히 빠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미 해군 최고의 자랑이라는 대잠. 초계기와 수직으로 꽂아내린 수중소나 시스템에 아무런 경고음도 울리지 않았는데 말이죠. 나중에 정보국이 발칵 뒤집혀서 역추적해 밝혀낸 사실이지만 한국은 스텔스 코팅이 된 최첨단 무인 잠수정들을 이미 해저에 쫙 깔아놓고 있었습니다. 그 무인 잠수정들이 바다 밑에서 유조선의 경로를 열어주고 우리 소나를 교란하는 가짜 신호를 뿜어내며 빽빽한 기뢰바 사이로 안전한 비밀 지하 통로를 안내했던 겁니다. 게다가 그 잠수정들은 단순한 착한 길잡이가 아니었습니다. 분석관의 보고서 한 줄에 국방부 전체가 경악을 금치 못했죠. 뚜껑만 열면 언제든 해수면 위로 떠있는 미 항공모함을 향해 현무형 탄도 미사일을 쏠 수 있는 소형 전략. 핵잠수함이나 다름없는 끔찍한 공격 플랫폼이었던 겁니다. 호르무즈를 봉쇄하며 우리가 무소불위의 사냥꾼이라고 착각했는데 사실은 한국이 파놓은 거대한 덫 한가운데 갇혀서 배 밑을 내어주고 있던 멍청한 먹잇감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생지옥은 그 다음날 새벽에 열렸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묶여있던 수십 척의 유조선들. 상공으로 정체불명의 드론 편대가 새까맣게 날아든 겁니다. 누가 날렸는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 악마 같은 드론들은 해협 중앙부에 치명적인 화학탄을 무자비하게 투하했습니다. 네, 사람의 신경을 마비시키는 치명적인 독가스였습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은 건 바람의 방향 탓에 독가스 구름을 정면으로 뒤집어 쓴 일본의 유조선 3척이었습니다. 짙은 황갈색의 맹독성 가스가 갑판을 덮치자 일본 선원들이 눈을 부여잡고 피를 토하며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사람들은 구명조끼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살기 위해 새까만 밤바다로 미친 듯이 뛰어내렸습니다. 철제 선체는 스며드는 독가스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대한 관짝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미 제5함대 사령부로 긴급 구조 요청이 비명처럼 빗발쳤습니다. 하지만 우리 미군 함정들은 그 죽음의 오염구역에 함부로 뱃머리를 들이밀 수조차 없었습니다. 완벽한 화학 방호 장비를 갖추고 현장에 도달하려면 아무리 빨라도 최소 6시간이 필요했고 그 사이 독가스는 해류를 타고 미친 듯이 퍼져나가고 있었죠. 리처드는 모니터를 노려보며 주먹에서 피가 나도록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당장 구조 헬기라도 띄워. 위험을 무릅쓰고 외곽에서라도 사람들을 건져내란 말이야. 하지만 독가스의 확산 속도가 우리의 예측을 비웃듯 너무 빨라 헬기조차 접근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바다에 빠진 230여 명의 일본 선원들이 독가스가 깔린 수면 위에서 서서히 살같이 타들어가는 끔찍한 고통 속에 비명만 지르고 있었죠. 우리는 그저 위성 화면을 보며 발만 동동 굴러야 하는 세계 최강 대국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해지는 무능력한 구경꾼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칠흑 같은 위성 화면 위로 작고 푸른 점들이 별빛처럼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둘이 아니었습니다. 봉쇄망 바깥쪽에서 대기하고 있던 한국 호위함 방향에서 수천 개의 비행체들이 거대한 떼를 지어 떠오른 겁니다. 공격용 드론인가? 한국이 미쳐서 화학전 부대를 타격하려는 건가? 하지만 그 드론들의 비행 패턴은 우리의 얄팍한 상식을 완전히 벗어나 있었습니다. 수천 대의 드론은 적을 향해 맹렬히 돌진하는 대신 독가스 오염 구역 상공으로 아주 넓게 흩어졌습니다. 마치 캄캄한 밤하늘에 촘촘히 흩뿌려진 눈부신 은하수처럼요. 드론들이 오염 구역 상공에 도달하는 순간 기체의 하복부에서 미세한 안개가 단비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화학 중화제였습니다. 독가스 분자를 완벽하게 분해해버리는 특수 정화 용액을
수천 대의 한국 드론이 일제히 초미세 입자로 살포하고 있었던 겁니다. 위성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본 그 광경은 30년 전략가 인생을 통틀어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독가스로 인해 시뻘겋게 달아올랐던 바다의 온도가 한국의 드론이 스치고 지나간 자리부터 서늘하고 청명한 생명의 푸른색으로 식어가고 있었거든요. 수천 대의 드론이 죽음의 구역 위에서 천천히 원을 그리며 회전하는 모습은 마치 메말라버린 사막 위에서 수천 송이의 생명의 꽃이 일제히 만개하는 것처럼 눈이 부시도록 장엄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화생방 분석관이 엉엉 울음이 터질 것 같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오염 농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분당 약 12%씩 감소 중입니다. 이 기적적인 속도면 2시간 내에 안전 기준치 이하로 완벽히 정화됩니다. 저 드론들. 사람을 죽이는 군용이 아닙니다. 산업용 방제 드론을 개조해서 화생방 정화 전용 시스템을 탑재한 생명을 살리는 드론입니다. 사막의 꽃 아래에서 독가스가 눈 녹듯 사라지고 죽어가던 잿빛 바다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그 틈을 타 한국 호위함에서 고속 단정들이 맹수처럼 튀어나와 정화된 해역으로 진입했죠. 방호복을 껴입은 한국의 수병들이 바다에 빠져 허우적대는 일본 선원. 230명 전원을 한 명씩 차례차례 건져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눈시울이 완전히 붉어진 건 나중에 일본 해운사 관계자가 카메라 앞에서 펑펑 눈물을 쏟으며 전한 인터뷰 내용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살을 애는 밤바다에서 각 건져 올려진 일본 선원이 추위와 공포로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자 그를 구한 한국 수병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이 입고 있던 생명줄과도 같은 방호복을 훌렁 벗어서 그 일본 선원에게 따뜻하게 입혀주었다는 겁니다. 자칫 잔류 독가스에 오염되어 자신의 폐가 녹아내릴 수 있는 치명적인 위험을 무릅쓰고 방금 전까지 자국을 경제적으로 핍박하던 남의 나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던진 것이죠. 리처드가 모니터 앞에서 천천히 무너져 내리듯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늘 숫자로 손익을 따지고 무력으로 상대를 찍어 누르던 오만한 냉혈한의 눈가에 믿을 수 없게도 뜨거운 물기가 어리며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윌리엄, 우리는 지난 30년간 전 세계에 끔찍한 폭탄을 떨어뜨리며 우리가 정의라고, 우리가 세계의 경찰이라고 오만을 떨었어.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였지? 피비린내 나는 증오와 멈추지 않는 테러뿐이었잖아. 그가 쉰 목소리로 목을 긁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저 위대한 사람들은 같은 하늘에서 사람을 찢는 폭탄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해독제를 떨어뜨렸어. 완벽한 시스템과 돈으로 남을 짓밟는 게 아니라 조건 없이 생명을 구하는 게 이 세상을 굴복시키는 진짜 힘이라는 걸. 나는 오늘 저 작은 나라한테 뼈저리게 아주 처절하게 배웠어.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수천 대의 드론, 스텔스 무인 잠수정, 괴물 같은 원자력 쇄빙선이라는 압도적인 기술력도 소름 끼치도록 무서웠지만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 엄청난 기술을 누군가를 파괴하는 데 쓰지 않고 오직 생명을 살리는 데 아낌없이 쏟아붓는 한국인들의 그 미련할 정도로 따뜻하고 강인한 심성이었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억지로 묶어놓은 동맹은 이익이 사라지면 언제든 끊어질 수 있지만 생명을 빚진 자들의 뜨거운 연대는 그 어떤 미사일로도 절대 뚫을 수 없다는 명백한 진리. 한국은 총 한 방 쏘지 않고 전쟁의 한가운데로 맨몸으로 걸어들어가 전 세계의 오만한 마음을 완전히 무장해제시켜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리처드의 눈물 섞인 탄식에도 불구하고 워싱턴의 수뇌부들은 여전히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오만의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백악관 집무실에서 분노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진 트럼프 대통령이 책상을 내리치며 최후 통첩을 날렸거든요. 무인 잠수정이고 드론이고 다 쓸어버려. 당장 제7함대를 올려보내서 북극해를 건너고 있는 저 건방진 한국 선단놈들을 물리적으로 납포하란 말이야. 국제법? 그딴 건 나중에 따지고 일단 배부터 세워. 그건 명백한 외교적 자살 행위이자 선을 3개 넘는 미친 짓이었습니다. 공해상에서 동맹국의 상선을 군함으로 들이받아 강제로 억류하겠다니요. 하지만 통제력을 잃고 폭주하는 수뇌부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즉각 미 해군 제7함대 소속의 거대한 이지스 구축함. 두 척이 뱃머리를 돌려 한국 선단의 예상 항로를 향해 전속력으로 북극해의 거친 파도를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레이더망의 두 함대가 마주치기까지 남은 시간은 불과 8시간. 회의실 안은 피 말리는 초조함으로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와 리처드는 화면 속에서 점점 거리를 좁혀가는 붉은 점과 푸른 점을 보며 입술만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있었죠. 자칫하면 동맹국끼리 빙벽 한가운데서 한 포를 겨누고 피를 흘리는 역사상 유례없는 끔찍한 비극이 벌어질 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양측 함대의 거리가 아슬아슬하게 좁혀지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북극해 상공의 방공식별구역 전체를 뒤흔드는 엄청난 출력의 전파가 터져나왔습니다. 암호화조차 하지 않은 누구나 들으라고 작정하고 쏘아 올린 평문 라디오 방송이 미 해군 구축함의 통신망을 때렸습니다. 여기는 러시아 연방군. 똑똑히 들어라. 현재 시각부로 한국 선단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는 우리 러시아 연방 영토에 대한 직접적 무력 침공으로 간주한다. 그 서늘한 음성이 끝나기가 무섭게 회의실 스크린에 미친 듯이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무르만스크 인근에 배치되어 있던 러시아의 최신형 S-500 대공 미사일 시스템이 전격적으로 발사 준비 태세로 전환된 겁니다. 탄도 미사일까지 요격해버린다는 그 무시무시한 전략. 무기의 레이더가 정확히 우리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들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전자전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회의실은 그야말로 얼음물을 뒤집어 쓴 듯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리처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야? 러시아가 왜 한국 배를 자국 영토랑 똑같이 취급한다는 거야? 쟤들 군사동맹도 아니잖아.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미친 전개였으니까요. 한국이 쇠빙선으로 얼음 좀 깨주고 항구 좀 고쳐줬다고 해서 러시아가 미국과의 제3차 세계대전까지 감수하며 미사일 발사 버튼에 손을 얹는다. 전략 시뮬레이션 수만 번을 돌려도 절대 나올 수 없는 그야말로 기상천외한 변수였습니다. 우리가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기도 전에 지구 반대편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서도 우리를 기절초풍하게 만드는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우리의 최대 적대국이자 방금 전 독가스 테러의 배후로 의심받던 이란이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 사령관이 전 부대에 긴급 명령을 하달했는데 그 내용이 국방부 전체를 경악하게 만들었죠. 한국 함대 및 한국 국적 선박에 대한 일체의 사격을 즉시 중지하라. 피하 식별 불문, 절대 사격 금지. 한국 배에 총을 겨누는 자는 즉결 처분하겠다. 전 세계 외교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을 향해서는 매일같이 피해 보복을 부르짖던 이란의 강경파 군부가 호르무즈 한복판에서 특정 국가의 함대에게 절대적인 안전을 보장한 겁니다. 역사상 전례가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첩보망을 총동원해 알아낸 진실은 우리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수십 년간 미국이 이란의 목줄을 조이고 경제 제재를 퍼부을 때 한국은 비공식 경로를 통해 이란의 희귀병 약품과 의료 물자를 묵묵히 지원해왔던 겁니다. 심지어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 장교의 어린 아들이 한국 병원에서 극적으로 목숨을 건진 일도 있었다고 하더군요. 혁명수비대 원로 지휘관이 부하들을 모아놓고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미국은 우리를 굶기고 폭격했지만 한국은 우리를 때린 적이 없다. 오히려 우리 아이들이 숨을 헐떡일 때 약을 쥐어주고 살려낸 은인이다. 은인의 등 뒤에 총을 쏘는 비겁한 자는 알라의 이름으로 내가 직접 목을 치겠다. 미국이 수십 년간 수조 달러의 국방비와 첨단 폭탄을 쏟아붓고도 얻지 못한 중동의 평화를 한국은 조용히 건넨 청진기와 약상자 하나로 그 무시무시한 혁명수비대에 무릎을 꿇리고 무장해제 시켜버린 겁니다. 러시아는 핵미사일을 들어 한국의 방패가 되어주고 이란은 총구를 거두어 한국의 바닷길을 열어주는 이 기가 막힌 상황. 리처드와 저는 멍하니 서로의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미국이 자랑하던 거대한 동맹과 제재의 그물망이 한국이 뿌려둔 사람을 향한 진심이라는 보이지 않는 그물 앞에서 갈기갈기 찢겨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진짜 눈물겨운 전율은 따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모스크바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전 세계 주요 언론이 일제히 생중계를 시작했고 저와 리처드 역시 회의실 스크린을 통해 러시아 부총리의 입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죠. 러시아 부총리는 묵직한 표정으로 연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양복 안주머니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누렇게 빛바랜 낡은 서류 복사본 한 뭉치를 꺼내 펼쳤습니다. 카메라가 그 서류를 클로즈업하는 순간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서류에 빼곡하게 적힌 글씨는 러시아어가 아니었습니다. 한글이었습니다. 1976년 우리 소련 극동 지역에 유례없는 대기근이 닥쳤던 해를 기억하십니까? 부총리의 묵직한 목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냉전의 한복판이었던 그때 시베리아 곡창지대의 밀 수확이 최악을 기록하며 극동 도시들에서 배급이 끊기고 사람들이 굶어 죽어나갔습니다. 체제의 자존심 때문에 소련 정부는 이 비극을 철저히 숨겼죠. 그때 그 지옥 같은 영하 40도의 동토 시베리아 벌목장에는 한국에서 온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가난했던 조국을 위해,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 피땀 흘려 외화를 벌러갔던 파독 광부, 간호사 세대들의 연장선에 있던 분들이었죠. 그들이 굶어 죽어가는 러시아 현지 주민들의 참상을 보고 한 일이 그 누런 서류에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시베리아에 파견된 한국 노동자 3,200명이 본국에 눈물로 쓴 편지를 보냈습니다. 고향에 있는 부모 식구들 밥상에 올라갈 돈이지만 이번 달 송금액을 조금씩 떼어달라고요. 그 피 같은 돈을 모아 쌀을 사서 지금 우리 눈앞에서 굶어 죽어가는 불쌍한 소련 이웃들에게 나눠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비공식 경로를 통해 갓 개발해낸 통일벼 10만 톤을 시베리아로 보냈습니다. 자신들도 하루 세끼 챙겨 먹기 벅차던 그 지독하게 가난했던 시절. 한국인들은 더 굶주리는 남의 나라 이웃을 위해 기꺼이 자기 밥그릇을 박박 긁어내어 준 겁니다. 그 누런 대장에는 쌀값을 보탠 3,200명. 한국 노동자들의 이름과 그들이 기부한 몇 푼 안 되는 금액의 숫자들이 핏자국처럼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러시아 부총리의 눈시울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서류 옆에 놓인 작은 투명 상자 하나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렸습니다. 그 안에는 흙투성이가 된 녹슬고 찌그러진 쇠붙이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며칠 전 우리 러시아 항구를 수리하던 한국 해군이 현지에서 발굴해낸 유품입니다. 1976년 자신의 밥을 덜어 우리 조부모들을 먹이고 정작 본인은 시베리아의 모진 추위를 견디지 못해 꽁꽁 얼어 돌아가신 박종수라는 한국 노동자분의 명찰입니다. 통역기를 통해 전해지는 그 이름 세 글자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부총리가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흔들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가난했던 당신들의 선대들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름조차 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러시아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50년 전 우리가 가장 춥고 배고플 때 기꺼이 살을 베어주었던 그들의 은혜를 말입니다. 이 녹슨 명찰 한 장의 무게는 그 어떤 강대국의 미사일보다, 그 어떤 억만장자의 수표보다 무겁습니다. 저는 그 순간 뒷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건 흔해 빠진 외교전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미국과 체스를 두는 게 아니라 50년 동안 이자가 두둑하게 붙은 피눈물. 나는 빚을 갚고 있었던 겁니다. 가난한 나라의 헐벗은 노동자들이 영하 40도의 칼바람 속에서 꽁꽁 언 손으로 건넸던 그 따뜻한 쌀 한 줌. 그 온기가 50년의 세월을 건너 지금 대한민국의 앞길을 가로막는 빙벽을 녹이고 미국의 이지스함을 막아서는 거대한 S-500 미사일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죠. 리처드가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저런 나라를 이겨. 우리는 숫자와 이익만 계산했는데 저들은 50년 전부터 사람의 마음에 씨앗을 뿌리고 있었잖아. 워싱턴의 차가운 회의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내려앉았습니다. 미 국방부는 결국 북극해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던 구축함 두 척의 긴급 회항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과 폭탄으로 전 세계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믿었던 미국의 오만은 50년 전 동토에서 얼어 죽은 이름 모를 한국 노동자의 녹슨 명찰 한 장 앞에서 완벽하게 그리고 처절하게 무릎을 꿇고 말았던 겁니다. 미국의 이지스함이 쫓기듯 뱃머리를 돌리고 우리의 오만이 산산조각 난 지 며칠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이번에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우리보다 더 끔찍한 에너지 위기에 목이 졸려가던 일본이 다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죠. 당장 공장이 멈추고 나라 전체가 암흑천지가 될 판이니 일본 총리는 부랴부랴 특사를 모스크바로 보냈습니다. 어떻게든 러시아 극동 지역의 천연가스를 얻어내기 위해서였죠. 일본 특사단이 크렘린궁에 들어설 때 그들의 서류 가방 안에는 무려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수십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장기 차관 제안서가 빳빳하게 들어있었습니다. 일본이 전 세계를 상대로 가장 잘 써먹는 그리고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방식이 바로 그거였으니까요. 천문학적인 돈다발로 굳게 닫힌 문을 억지로 열어젖히는 것 말입니다. 특사단이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러시아 대통령 앞에서 200억 달러짜리 수표의 영개수를 자랑스레 읊어대고 있을 때였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러시아 대통령이 테이블 위로 작은 비닐봉지 하나를 툭 던지듯 올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방금 전 세계를 울렸던 바로 그 흑투성이의 녹슨 금속 명찰이 들어있었죠. 대통령이 일본 특사단을 향해 서늘하게 말했습니다. 이 명찰의 주인은 50년 전 우리가 가장 배고플 때 자기 목숨보다 비싼 밥을 우리에게 내어주고 얼어 죽은 한국의 노동자요. 당신들은 지금 200억 달러라는 거금을 내밀었지만 참으로 미안하게도 우리 러시아 사람들에게는 이 보잘것없는 명찰 한 장의 무게가 당신들의 그 알량한 수표 쪼가리보다 훨씬 무겁소. 일본 특사단은 회의가 시작된 지 불과 30분 만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진 채 크렘린궁에서 쫓겨나듯 걸어 나와야만 했습니다. 나중에 도쿄 외무성의 한 고위 직원이 익명으로 언론에 털어놓은 심경은 이랬습니다. 수치스러웠다. 세상 모든 것이 돈이면 다 될 줄 알았던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끔찍하게 수치스러웠다고요. 50년 전 가난한 한국 노동자가 언손으로 건넨 쌀 한 줌이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일본의 200억 달러짜리 돈다발을 한낱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린 통쾌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의 늙은 고집불통들은 여전히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어이 한국을 향해 방위비내 배인상이라는 깡패 같은 청구서를 공식적으로 들이밀고야 말았죠. 전 세계 언론이 이 소식을 대서특필하며 동맹국들의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을 때 정작 이 청구서에 대한 시원한 대답은 서울이 아닌 엉뚱하게도 모스크바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방위비 청구서가 공개된 지 정확히 36시간 뒤 러시아 에너지부 장관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한국의 통상교섭 본부장과 나란히 서서 전 세계를 향해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우리 러시아 연방은 대한민국의 헌신적인 인류애에 보답하고자 극동지역 사할린 가스전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를 향후 40년간 대한민국의 무상으로 공급하는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회의실에서 그 속보를 지켜보던 리처드는 들고 있던 커피를 바지에 통째로 쏟고 말았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허벅지를 적시는데도 그는 댓글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모니터만 잡아먹을 듯 쳐다보며 비명을 질렀죠. 무상이라고? 40년치 가스를 몽땅 다 공짜로 준다고? 이건 경제학적으로 아예 성립이 안 되는 미친 짓이잖아. 그의 말이 맞습니다. 40년치 천연가스면 수백, 수천억 달러를 훌쩍 뛰어넘는 천문학적인 가치입니다. 트럼프가 협박용으로 들이민 방위비 4배. 인상분 따위는 소수점 이하의 푼돈으로 만들어버리는 어마어마한 선물이었죠. 미 국무부가 한국의 숨통을 쥐어짜 10억 달러를 뜯어내려 혈안이 되어 있을 때 한국은 가만히 앉아서 그 수백 배에 달하는 에너지를 거저 얻어낸 겁니다. 트럼프의 오만한 청구서는 단 하루 만에 전 세계의 비웃음거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도대체 러시아는 왜 이런 미치는 장사를 한 걸까요? 이유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서방의 제재로 팔로가 막혀 썩어가던 러시아의 극동 경제를 한국이 K 스마트팜 기술을 통째로 넘겨주며 기적처럼 살려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농업 기술진들은 영하 40도의 시베리아 동토에 거대한 실내 수직 농장을 세웠습니다. 얼어붙은 땅에서 빨간 딸기가 열리고 싱싱한 토마토와 상추가 자라나기 시작했죠. 평생 한겨울엔 채소 구경도 못 해보던 시베리아의 꼬마 아이들이 태어나 처음으로 겨울에 아삭한 상추를 씹으며 환하게 웃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게다가 한국은 기술만 툭 던져주고 돈을 뜯어내는 서구의 방식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러시아 현지 농부들을 정성껏 교육해 3년 안에 완벽히 자립할 수 있도록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가르쳐 주었죠. 고기를 잡아주고 평생 노예로 부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낚시하는 법을 알려준 겁니다. 리처드가 텅 빈 눈으로 덜덜 떨리는 손을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윌리엄. 우리는 무기를 팔면 부품과 정비를 미끼로 그 나라를 평생 우리 발밑에 종속시키려 했어. 그런데 한국은 정반대야. 상대를 자립시켜주고 상대를 강하게 만들어주고 있어. 약하게 만들면 적이 되지만 강하게 만들어주면 평생의 아군이 된다는 걸 저들은 알고 있었던 거야. 러시아의 보호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러시아 교통부 장관은 대한민국 화물이 시베리아 횡단철도, 즉 TSR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종신 이용권을 한국에 헌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삼면이 바다이고 위로는 휴전선으로 가로막혀 사실상 고립된 섬나라나 다름없었던 한국이 드디어 유라시아 대륙 전체와 핏줄처럼 연결됐다는 뜻입니다. 부산항에서 출발한 한국의 컨테이너가 러시아 철도를 타고 모스크바를 거쳐 유럽의 심장부까지 막힘없이 내달릴 수 있는 육상 고속도로가 뻥 뚫린 겁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막고 바닷길을 끊어 한국을 섬에 가두려 발버둥 쳤지만 한국은 보란듯이 북극해를 뚫고 대륙의 심장을 관통하는 새로운 실크로드를 거머쥔 것이죠. 도저히 이 기막힌 현실을 견딜 수 없었던 리처드는 결국 저와 함께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한국인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상상도 못할 전략이 숨겨져 있는지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서울의 어느 소박한 정부 청사 회의실에서 우리는 외교 안보를 총괄하는 한 한국 측 인사를 만났습니다. 리처드가 참지 못하고 다급하게 물었죠. 솔직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왜 나라의 명운을 걸고 그런 미친 도박을 한 겁니까? 만약 러시아가 등을 돌렸거나 이란이 약속을 깨버렸다면 당신들의 나라는 완전히 공중분해됐을 겁니다. 이건 외교가 아니라 자살행위에 가까운 베팅이었습니다. 한국 측 인사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양복 안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꺼낸 작은 투명 케이스를 테이블 위로 밀어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러시아에서 발굴되었던 그 1976년의 녹슨 명찰과 똑같이 생긴 복제본이 들어있었습니다. 수석님, 당신들 눈에는 이게 위험천만한 도박으로 보이셨습니까? 그가 낡은 명찰을 따뜻한 손길로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건 도박이 아니라 농사였습니다. 50년 전 자기 밥을 덜어서 남의 나라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고 영하 40도의 추위 속에서 얼어 죽어가면서도 내 옆 사람을 먼저 걱정했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 바보 같을 정도로 착한 분들이 시베리아 동토에 뿌렸던 진심이라는 씨앗이 50년의 혹독한 겨울을 견디고 마침내 싹을 틔운 겁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선대들이 흘린 피땀의 결실을 조용히 수확하러 갔던 것뿐입니다. 그는 리처드의 눈을 흔들림 없이 똑바로 쳐다보며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미국은 사람보다 시스템을 믿으시죠. 슈퍼컴퓨터, 경제 제재, 군사 알고리즘. 다 훌륭한 도구들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첨단 기계도 사람이 왜 남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는지 그 인류애의 힘은 결코 계산해내지 못합니다. 사람을 살리면 언젠가 그 사람이 다시 우리를 살립니다. 그게 50년이 걸리든 100년이 걸리든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뿐인 전략입니다. 리처드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30년간 감정 따위는 쓰레기통에 처박아두고 오직 냉혹한 숫자와 데이터만 믿고 살아왔던 피도 눈물도 없는 전략가의 눈가에 믿을 수 없게도 투명한 눈물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돌려 창밖의 서울 하늘만 멍하니 바라보았죠.
그날 미국의 차가운 계산기는 한국의 뜨거운 심장 앞에서 완벽하게 고장 나버린 겁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오기 전날 밤 호텔 방에 TV를 켠 우리는 크렘린궁 대강당에서 열리고 있는 특별 서훈식 생중계 화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단상 위에는 러시아인이 아닌 작고 가녀린 체구의 한국 여성이 서 있었죠. 바로 50년 전 시베리아에서 동사하신 노동자 박종수님의 친손녀 박은지 씨였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이 직접 그녀에게 다가가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러시아 최고 권위의 훈장, 우정 훈장을 가슴에 달아주었습니다. 당신의 할아버지는 우리가 가장 춥고 어두웠던 겨울에 가장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50년이 흘렀지만 러시아의 차가운 동토는 그 뜨거운 온기를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훈장을 당신의 훌륭한 조부와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께 바칩니다. 박은지 씨가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내 가슴에 품었습니다. 털모자를 쓰고 눈밭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청년, 할아버지의 사진이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대강당을 가득 채우고 있던 수백 명의 러시아 고위 관료들과 별을 단 험악한 군 장성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수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가슴에 손을 얹은 채 50년 전 자신들을 살려준 한국의 늙은 영웅을 향해 소리 없는 기립으로 깊은 존경을 표하고 있었습니다. 생중계를 보던 러시아 대통령의 눈가도 붉게 물들어 있었죠. 화면을 지켜보던 저 역시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든 기적 같은 과정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입니다. 처음엔 한국이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세계 최강 대국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는 건 자살행위라고 확신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미쳐 있었던 건 다름 아닌 우리의 오만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총 한 방 쏘지 않았습니다. 끔찍한 폭탄을 떨어뜨리지도 않았고 돈으로 누구의 입을 틀어막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얼음을 깨서 생명의 길을 열었고 맹독성 가스를 걷어내어 남의 나라 사람들을 살렸으며 얼어붙은 땅에 씨앗을 뿌려 굶주린 배를 채워주었습니다. 힘으로 억눌러 억지 동맹을 만드는 대신 진심으로 상대를 감동시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견고한 아군을 만들어낸 겁니다. 돈과 무기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기적,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사람의 마음으로 승리하는 위대한 나라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 가슴 벅차고 기적 같은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미국의 최첨단 슈퍼컴퓨터조차 절대 계산해내지 못했던 단 하나의 변수. 그것은 바로 50년 전 이름 모를 타국의 동토에서 묵묵히 밥을 나누고 희생했던 우리 선대들의 그 바보 같을 만큼 눈물겨운 이타심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자꾸만 목이 메었습니다. 왜냐하면 1976년 영하 40도의 시베리아에서 언손을 호호 불며 가족을 위해 그리고 나라를 위해 젊음을 바치셨던 그 노동자의 구분등이 사실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어르신들의 지난 세월과 너무나도 꼭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고 척박했던 시절, 내 입에 들어갈 밥 한 숟갈을 아껴 자식들을 거두고 부서질 듯한 몸을 이끌고 묵묵히 이 나라의 든든한 초석을 다져오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세계 최강 대국 미국 앞에서도 결코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감동시키며 당당하게 세계 인류 국가로 우뚝 선 지금의 대한민국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기적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이 평생을 바쳐 피땀으로 일궈내고 조용히 감당해 오신 그 숭고한 사랑과 희생이 만들어낸 눈부신 결실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오신 팍팍하고 고단했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땀방울이 모여 북극의 거대한 빙벽을 뚫어냈고 여러분의 따뜻한 정이 모여 세계의 굳게 닫힌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이 위대한 조국을 만들어주신 어르신들께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영상이 어르신들의 헛헛한 마음에 따뜻한 위로와 벅찬 자부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녹아있는 깊은 지혜와 따뜻한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소중한 댓글 한 줄 한 줄과 여러분이 꾹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더 진정성 있게 이끌어가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늘 함께 공감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버텨오신 그 찬란한 삶의 무게는 그 자체로 온 세상의 존경을 받아 마땅한 위대한 역사입니다. 당신은 우리 대한민국의 영원한 자랑이십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